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방침과 원자력을 청정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안보 정책이 충청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트럼프 2.0 시대를 앞둔 충청권 반도체 산업과 원전 산업 두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청권 반도체 산업에 대해 함께 토론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 이상준 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소대 기계반도체공학과 김기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주제 영상 보시고 첫 번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고 주가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방침 등이 반도체 같은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피해를 끼칠 거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자력과 조선업 등 트럼프의 재집권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분야도 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의 중심인 충청에서 돌아온 트럼프가 몰고 온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고 대응을 모색합니다. 자,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우리 지역의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상준 본부장님, 충청권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충청권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그리고 충북까지 합쳤을 경우에는 대략 전체 수출이 10월 말 누계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도체가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정도인 140억 달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다양한 통상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130억 달러면 전체 수출의 약 13% 정도 네.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13%로 상당히 높은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김기현 교수님,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는 의미는 결국은 규제하고 법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 충청권 주력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 분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이유는 자국 중심의 어떤 규제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수출할 것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시장 경제 기본기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요. 또한 미국 정부의 차별 지원금이 결국은 명확하게 지금 주느냐 마느냐, 받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주력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바꿀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새로운 HBM과 같은 기술이나 인프라와 같은 정책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상준 본부장님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충청권 주력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주력 산업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좀 변화가 되는 그런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취임 첫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폐지를 위해서는 미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이제까지 전기차 보조금이랄지 아니면 첨단 생산 제조에 관한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폭 축소가 일어날 경우에는 이 부분은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 또 자동차
산업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하나 그 중국에 대해서 60에서 100% 정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해서도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반도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산업인데요. 특히 반도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정책이 우리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아직 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취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1기 때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엄청나게 불어나는 대중무역 적자.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2017년도 기준으로 한 3,700억 달러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무역 적자만 하더라도. 그리고 중국의 엄청난 속도로 그 빠른 기술 추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당국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국의 반도체 패권이라든지 첨단 산업의 패권을 가져가기 힘들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걸 더 이어받아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또는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을 발효를 해서 또 대중국 견제를 강화를 했고요.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제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 대만 이런 나라들의 어떤 반도체와 반도체 소재, 장비에 대해서까지도 중국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럼프 2기에 가서도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국 역시 만만치 않은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거는 반도체 소재에 가장 필요로 할 수 있는 특수화합물, 히토류 같은 거에 대한 전략적 수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량 그런 것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상당히 이런 미국의 견제, 또 우방국들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질 생산력이라는 그 산업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토대로 AI나 반도체, 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산업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의 경쟁력이 이제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을 무역 적자 감축과 기술 패권 우위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도체 공학자이신 김기현 교수님께서는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내용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봐야 되는데요. 관세 부과하고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뭐 선거 공약에도 중국에는 60% 이상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요. 그다음에 이를 무기로 협상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또 있고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대중국 수출 어떤 규제를 하게 되면 이게 풍선 효과가 생깁니다. 시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줄지만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내의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CXMT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022년도에 약 1% 정도의 점유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3년도에는 10%대로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했거든요. 상당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촉매제가 되는 거고요. 그 슈퍼의료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ASML의 자체 개발 장비를 중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노광 장비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인데 규제라니까 뭐 다른 이제 풍선 효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쟁들이 있어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기술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촘촘하고 아주 세밀한 대응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로 보입니다. 네. 이상준 본부장님, 네. 반도체 정책의 변화도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고 하는 채찍 수단을 사용했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금, 보조금을 통한 당근을 사용했는데 이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다른 시각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AI 패권이랄지 반도체가 그 미국을 계속해서 그 강대국으로 만드는 그 근원이라고 하는 생각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공통이 갖고 있는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칩스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현실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 칩스법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국 기업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중국의 생산을 뭐 5%에서 10% 정도 그 10년간 확장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축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 이유는 미국은 지금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규모의 법인세의 그 완화와 개인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래서 이제 관세도 많이 부과할 것이고 기존의 칩스법에 의해서 나갔던 반도체 보조금과 IRA법에 의해서 나갔던 그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삭감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김경 교수님,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된 정책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사실 뭐 칩스법은 저희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뭐 변화는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하고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상대 비교를 좀 먼저 해봐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대표적으로 중국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했냐면 인텔과 퀄컴에 대한 반도체 수출 면허에 대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2017년 이후부터 먼저 시도를 했는데요. 사전 예고 없이 화웨이나 SMIC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울이라는 네덜란드 ASML에 대한 첨단 장비 수출 압력도 그때 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가 먼저 시작한 기술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변화는 반드시 요동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김경 교수님 이어서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전문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기술 패권의 쟁점이 되다 보니 생산뿐만 아니라 안전성 검사라든가 인증 시험과 관련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실 뭐 보십니까? 인증 시험은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술이에요. 기술을 보유함에 어떤 원천 기술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특히 우리 충남도에서는 검사나 시험을 포함하는 반도체 후공정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 HBM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검사나 시험까지 일괄 공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HBM 같은 사례를 많이 키워서 검사 또는 시험을 연기하는 그런 진행 방법을 구축한다 그러면 상당히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네. 이상준 본부장님, 대전의 주축 산업 중에 하나가 나노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나노 반도체 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가운데 이 대전의 중심이 되고 있는 통상 환경, 반도체 통상 환경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은 뭐 모든 나라의 핵심 산업이죠. 대전에는 30개 이상의 연구기관들이 있고요. 또 대기업의 연구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대전 자체적으로는 뭐 반도체 생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쪽에 그런 반도체 관련된 그 고급 연구 브레인들이 많이 있고 세종과 또 충청도 일대를
컨트롤 타워하는 그런 점에서 대전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HBM과 또 더 집적화해서 그 나노의 기술이 더 이렇게 그 집적화되는 반도체의 밀도가 늘어나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고 있고 그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패권 전쟁이 미중 간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하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의 그 중국 견제를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치열하게 그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CXMT인가요? 창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메모리, 지금 아직은 레거시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지만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SIMC라는 파운드리 기업도 삼성전자가 아닌 대만의 TSMC랑 경쟁할 정도로 그 기술의 수준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누르면 누를수록 더 그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라는 점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과의 초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또 미국의 새롭게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만드는 신반도체 공급망 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가름할 관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반도체 경쟁이 규제의 압력뿐만 아니라 경쟁의 압력도 수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경 교수님, 최근 천안시가 삼성전자 반도체와 이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 증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일단 패키지 공정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반도체 산업, 우리 지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남도하고 천안시 그리고 삼성전자 MOU는요 2027년까지 천안 제3산업단지에 HBM 공장을 짓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상당히 실현된다 그러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징은 이제 반도체 뒤쪽 후공정 분야인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뉘고요. 앞쪽 전공정은 파운드리라고도 하고요. 뒤쪽 과정인 후공정은 이제 패키징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핫하죠. HBM 얘는 5세대인 HBM3나 HBM3가 생산 중이고요. 왜 핫하냐면은 인공지능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HBM4의 경우에는 6세대라고 부르는데 내년도에 지금 양산을 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 건설되는 공장에 진짜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산업의 교두보가 되는 반도체 업계의 큰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준 본부장님, 한국무역협회는 충남도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글로벌 통산 전망을 주제로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신데요. 지역 기업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충청남도는 대전, 세종, 충남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쪽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또 2차 전지와 자동차 산업도 그쪽에 많이 집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연구원 충청남도 이렇게 무역협회 공동으로 지난 12일 그 통상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거기 모였던 기업인들의 대부분이 그 충청권의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당장의 보조금이 어떻게 축소가 되느냐. 그게 대기업이 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또 연관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또 그게 다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이제까지는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관세 없이 수출하던 것들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를 물리게 된다고 하면 그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또는 그 시장 점유율
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긴장감이 많이 감돌았던 세미나였었습니다. 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는 우리 지역 산업 정책 그리고 기업인들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교수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미국이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수단은 크게 보면 4가지잖아요. 관세 부과, 대중국 수출 규제, 그리고 칩스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2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HBM 사례처럼 촘촘한 R&D 전략과 이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요. 반도체 산업은 결국 인프라 중에 물과 전기가 핵심입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충남도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유효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기술 확보를 관과 산학연이 열심히 뛰고 국가 산업인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전략을 투트랙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준 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기간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기가 취임을 하면 매뉴팩처링 앰베서더, 즉 제조업 담당 대사를 신설해서 외국에 있는 미국 기업 또는 외국에 있는 그 외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해서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이만큼 제조업에 대한 그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을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더 강력한 조치로 이제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그 4년 임기 동안에 추진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AI, 우주항공, 또 반도체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미국의 그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그 큰 아젠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많은 기업인 분들, 정부 관계자분들, 또 이쪽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느 나라든 자국의 제조업이 다른 나라로 이전해서는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이 한국의 제조업이 이전해서 같이 공조를 하는 거는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또 중국도 변하고 있고 그 우리 충청권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주력 산업에 대한 핵심 제조 기술과 그 노하우를 유지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는 지혜를 공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충청권 원자력 산업 전망에 관한 두 번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의견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전문가 단체인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전 관련 보도를 꾸준히 취재하고 계시는 대전 MBC 보도국 고병권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권입니다. 고병권 기자님, 트럼프 당선인 최근 에너지부 장관의 리버티 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 경영자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습니다. 자, 리버티 에너지는 어떤 기업이고 라이트 지명자 에너지 정책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버티 에너지는 이제 셰일가스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셰일가스라는 게 굉장히 깊은 지하에 있는 그 퇴적암층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사업인데 결국은 화석연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크리스 라이트는 차세대 원전인 모듈용 원자로,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 오클로라고 하는 그런 회사도 또 이사회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이 이제 오픈AI 창립자 샘 올트만이 투자한 회사로 또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스 라이트는 원자력 관련된 그 기업에서도 일하고 있는 이사이기도 합니다. 원자력 비율을 현재 미국에서 한 4% 정도 전체 전기 사용량의 4% 정도를 원자력 발전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를 10% 정도까지 더 확대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에서 이제 내무부 장관도 있지만 에너지 정책의 미국 내무부 장관과 함께 에너지 정책의 수장이어서 이제 트럼프가 이런 사람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하는 것은 원자력 관련된 정책도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나겠다는 어떤 의중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는 기후위기 부정론자로 알려져 있는데 크리스 라이트라고 하는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도 혹시 기후위기 부정론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전도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더 많이 사용해야 더 세계에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화석연료의 전도사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정윤 대표님. 자, 기후위기 부정론자이고 기후협정 탈퇴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출범을 앞두고 호재인 산업도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산업인데요. 한편에서는 원자력 산업이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발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사업적인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그 잣대를 들여다보면 환경적인가, 안전한가, 그다음에 거버넌스 문제, 이 ESG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안 맞아요. 이게. 그러면 당장 원자력을 왜 이렇게 키우겠다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SMR 정책에 들어가서 정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어떻게든 SMR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이것도 또 안전성과 경제성이 입증이 안 된 원자로입니다. 작을수록 경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걸 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냐 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문제라든가 테러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르네상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폐기물 관점에서 환경적이지 않고 세이프티, 안전하냐. 그거는 인간이 만든 것이 어떻게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럼 한 번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후쿠시마를 보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 번 사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확대 정책보다는 굉장히 조심하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병정 기자님, 네. 대표님께서는 원전의 제2르네상스에 대해서 신중한 평가를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르네상스라는 이제 말의 의미가 부흥, 뭐 다시 잘 나간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국내외적 여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 기자께서도 기후위기, 기후변화 얘기하셨지만 기후변화가 이제 화석연료를 많이 떼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자력은 이제 리스크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위험을 위험으로 맞교환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원자력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지만 당장에 처해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와 리스크를 바꾼다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탄소가 적게 배출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린 텍소노미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건이 붙지만 그리고 또 다른 천연가스와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있었겠지만 이 가격이 많이 좀 올라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좀 다시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AI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세가 되는데 이 데이터를 돌리려면은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자력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AI가 부흥되면 들수록 원자력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여건이거든요. 이런 여건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 정책이 변하면서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8년 만에 건설을 재개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아까 이제 당선인도 원전의 앞으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또 규제 개혁도 하겠다, SMR 개발 등에 관심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원전에 대한 앞으로 개발, 또 투자, 생산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르네상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한미가 원전 분야에서 협력할 잠재력이 크다라고
언급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기반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력 기반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기자님, 우리나라 충청권 원전 시공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뭐 대표님 전문가 앞에 계시는데 제가 뭐 얘기하기 그렇지만 국내 대형원에서 낸 보고서를 살펴보니까요. 원전을 실제로 시공할 수 있는 나라, 뭐 충청권도 포함해서 국내 나라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정도 되는데 일본은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동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아예 이제 중단 상태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신냉전 분위기 속에서 좀 약간 배제되고 있는 상태고 결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거든요. 실제로 수출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원전 시공 경험도 많고 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원전의 뭐 킬로와트당 생산비 단가가 3,571달러 2023년 기준인데요. 3,571달러로 중국 4,100달러, 미국 5,800달러, 프랑스 7,900달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우리나라는 원전 시공 경험도 많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 원전 시공 경험이 많고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견주어 볼 때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정현 대표님. 예. 자, 기후 위기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원자력 에너지가 가진 가능성, 그리고 반면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쪽으로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시공 경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건설 인력들, 체계 제조 조달 능력들이 충분하게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나 모든 조달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격 경쟁력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제 설계를 주로 해왔어요. 표준화 이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건설도 똑같이 건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쌌는데 세계에서 제일 쌉니다. 문제는 그럼 안전성은 어떻게 되느냐? 안전성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요구한 안전성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코 원전 들어가는 것도 유럽의 안전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메가로 들어가면서 OPR 1000을 적용하려니까 레퍼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참조 발전소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신규 원전이 들어가야 되고 새로 건설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가지고. 자, 이거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원전 건설하듯이 그냥 갖다 건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경남 용기가 2기업으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해결관 녹음은 밑에 이제 코어 캐처라는 그런 설비도 처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냉각탑들 이거 다 우리가 검증도 안 된 설계예요. 설계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체코 원전에 들어가는 APR 1000이라는 원전이 그럼 돌아가는 게 있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처음 해서 갖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면서 검증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저는 원자력 산업을 전체를 보면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사업의 추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르네상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정부 돈을 투입을 해보자 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 연구개발 이번에 그대로 통과됐지 않습니까? SMR 연구개발한다 그러는데 스마트 원자로는 이미 개발이 끝났어요. 근데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이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또 ISMR이라는 걸 또 개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 돈이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투자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개발의 주체 또 분명하지 않은 게 ISMR이고 또 개발이 되고 나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것도 분명하지 않고 원전 사고 일어나도 그 책임 주체가요 보상 체계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보면 항상 보면 원자력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서 정부 예산을 써보면 그걸로 이제
저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되는 그런 조건인데 이런 분위기로 전체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원전의 제2르네상스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전력 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고되어져 있는데 전력 수요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요? 전력 수요는 상당히 많이 공급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전력망이 문제인 거예요. 동맥경화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는 분산에너지거든요. 그냥 수요체 옆에 설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근데 원전은 집중에너지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고리, 울진 뭐 이렇게 4대 사이트에서 이제 이것이 적용이 됐었는데 집중 에너지죠. 그러니까 송전선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송전선 그동안 건설이 안 돼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지금 거기는 이제 땅이 넓으니까 이제 많이 하는데 이걸 공급할 망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그렇군요. 예. 자, 원전 산업 육성과 함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의 문제도 원자력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ESG에서 이 환경 분야에서 이 폐기물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가장 공통점이 뭐냐? 여기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엄청 많이 받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신뢰를 주면서 추진해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고준위 폐기물 방사선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법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으로. 근데 그것은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잖아요. 또 지역 갈등 문제 생기고 이걸 법으로 강제하자는 법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의 요인이 오히려 되고 있다. 그래서 폐기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려면 첫 번째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예, 원자력 정책 자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님, 예. 국회에서의 고준위 관련된 법제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준위 폐기물은 이제 사용 해결료라든지 굉장히 방사성이 센 물질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2031년이면 포화가 되기 시작해서 네.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각 원자력 발전소 원전 부지에 뭐 습식이든 건식이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준위 폐기물만 모아둘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안으로 지금 아직 들어가지 못했죠. 21대에서도 여야가 큰 이견이 없이 통과될 것 같았는데 되지 못했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지난 19일에 법안 소위가 열려서 다행히 26일에는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첫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쟁점은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그 저장 용량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제 그거인 것 같은데요. 여야가 좀 이견이 있는 것이 현재 발생했거나 앞으로 현재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가동해서 나올 그 방사성 폐기물들만 모아놓을 것이냐 아니면 향후에 또 더 지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저장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여지를 둘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2031년이면 포화 상태에 달하기 때문에 네.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은 국회에서 이거는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윤 대표님, 앞서서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 방향은 강제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거. 네,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간이 아무리 들더라도 100%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역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역 활성화,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명분으로 돈을 풀어가지 하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첫 번째 일단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 시민들이 우려하는 거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투명하게 이렇게 오픈된 방향으로 또 지역 또는 시민 전문가들도 볼 때 이 정도면 안전성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한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 지금 고준위 폐기물법은요
특별법으로 추진하지만 실제로 연구 처분을 위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 그 건식 저장을 하기 위한 그게 더 시급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처분장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들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하는 목적으로 이게 법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신뢰를 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원자력 정책이 가려면 진짜 모든 거 다 오픈하고 이래서 위험한 거다. 그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만들고 하고 있다. 또 그때 그래도 위험하지 않냐 하면 그때 가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뭐 얼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대표님, 핀란드의 경우 내년에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패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선진국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있을까요? 미국 유카 마운틴은 스톱돼 있습니다. 완전히 스톱돼 있어요. 지하수가 300년 동안 나오지 않는다는 걸 보장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연료가 사용 핵연료가 그러니까 주 경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한 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재처리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오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연료 자체를 깨버리면 그 안에 있는 동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스, 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전 세계 재처리 공장들 보면 전부 백혈병 이런 주변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그냥 그대로 안전한 곳에 묻어두는 게 가장 좋다. 그러면 인류가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한 파트잖아요. 그러면 인류를 자연의 한 파트에 집어넣어가지고 분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촘촘하게 따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오해를 불식시키고 또 이해를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안심하겠다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거지. 법을 가지고 지원금을 하는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런 거는 아주 지역 갈등의 또 하나의 불씨를 보는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이슈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원자력 설계 개발 본부를 김천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님, 어떤 이슈인가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이 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원자력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원자력 설계 개발 본부의 강제 이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전 MBC가 이제 저희 지난 1월에 단독 보도한 뒤에 10개월 만에 이제 실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일인 건데요. 지난 목요일에 첫 이사를 시작해서 다음 달 초까지 원자로 설계 개발 본부 원자력 연구원 안에 있는 이제 지금 연구원인데요. 300명 전원이 경북 김천으로 강제 이제 직장을 옮겨야 됩니다. 두 가지 정도가 걱정이 되는데 첫째는 300명 가운데 한 70명 가량은 그러니까 지금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회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연구는 누가 할 건지, 그분들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건지, 그리고 한 전체 직원과 한 90명 가량은 지금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직장지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라서 이분들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전체 보직자 가운데 한 90%가 강제 이전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보직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연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가 일단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체코 원전 수주 같은 또 대통령실이 적극 홍보하고 있는 국정 과제에 대해서도 이게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있을지,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나본 연구원들 중에서는 이탈하는 건 당연하고 그 체코 원전 수주의 설계와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과제도 이탈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어떤 강제적인 직장 이전 때문에 연구에 전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 강화를 대통령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강화하려면 연구자들의 근무 환경부터 제대로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윤 대표님,
이종인 대표님께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신 경력도 있으신데요. 이 원자력 에너지 연구의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대전을 떠나서 김천으로 원자로 설계 개발 본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 연구 생태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금 말씀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하고 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건설 관점에서 보면 토목회사입니다. 토목회사인데 원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원자로 설계자가 모든 사업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본부죠. 그런데 거기를 왜 김천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그러냐면 이 토목회사가 주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흡수를 하는 거죠. 완전히 조직을 흡수를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로를 이렇게 설계했으니 땅을 이렇게 파시오.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게 아니고 땅을 파놓고 원자로 여기에 맞춰서 설치해라. 이렇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하게 됩니다.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비대하겠대요. 그러면 원자로 개발단 350명인데 이 개발단 조직에 사업 추진 조직을 붙여서 한 500명에서 1000명 규모면 원전 건설 끝납니다. 왜? 그 토목회사는 토목회사대로 뭐 현대건설도 할 수 있고 한국전력기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발주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적으로 전체적으로 구매 능력까지 합쳐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게 하자. 그리고 사업을 기술 이전을 해서 제조회사, 원자로 제조회사가 이 설계 조직하고 같이 합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EPC, 우리가 수출할 때 엔진 설계자가 구매해서 시공하는 전체적으로 기술 관리가 되는 합리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원전 수출을 민간 회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면 주인이 있는 회사가 수출하다가 실패되면 망하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체코 원전 수출도 적자 수출이니 뭐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책임 조직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김천으로 갈 게 아니라 뭐 창원이나 다른 쪽에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분들이 나는 여기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대전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개인들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거를 주자. 이렇게 국가 정책이 가야 되는 거예요. 토목회사하고 합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에. 원전 수출하는 회사들이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설계 그룹이 하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설계하는 데거든요. 미쓰비시 원자로 설계고, 캐나다 원자력 공사 거기 원자로 설계하는 데가 하는 거고, 그 아레바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거꾸로 됐어요. 토목회사가 다 그냥 그러니까 백텔 회사가 원전 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EPC 체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또 원전 건설하는데 신규 설계가 반영될 때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구매를 해서 시공을 관리하는 기술적인 종합관리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돼야 수출을 하더라도 좀 그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웨스팅하우스는 4번 망했거든요. 수출하다가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익 보면 그냥 왕창 이익 보고 망하면 확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국가 세금으로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아니 수출한다 그래서 기업들은 돈 벌고 나중에 이거 보니까 적자예요.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꾸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그렇군요. 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미국과 EU 등은 이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로 분류한 바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 산업의 기회와 과제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겠습니다. 네. 고병권 기자님부터 듣겠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서 이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냥 근본적으로 어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가 이제 지난해 R&D 연구개발비 삭감과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과학기술 굉장히 휘청였는데 그런 일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여파를 원자력 연구원 또는 그 원자력 개통에서 굉장히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네, 이정인 대표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전의 이제 원자력 생태계는 사실 엔지니어링 그리고 연구개발 쪽입니다. 그쪽에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원전 산업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원전 산업이 만약에 이제 약화되면 대전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폐기물 이쪽을 집중을 연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방사선 이용 분야로 빨리 전환하고 원전을 자꾸 개발해서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 말고 빨리 구조 전환을 해가지고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연구 개발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세계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리스크의 라틴어 어원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리스크를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위기로 번역하는 동양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불확실성의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는 우리 사회의 역량과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